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권부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채권부의에서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탄핵 정국,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아마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략은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 숲과 또 나무를 골고루 보고 세워야 되는데요. 채권을 아는 건요, 경제 전반의 흐름을 잡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 콘텐츠는 이런 맥락에서 챙겨보시면 될 듯 하고요. 올 한 해도 12월 FOMC를 기점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매파였죠. 시장은 이에 금리 발작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유는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연준의 이 같은 결정은요, 트럼프 2.0 시대와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치부했던 트럼프 정책 리스크를 인정하기 시작한 듯하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표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어느 정도 경계감이 서려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채권부에서는 이 12월 FOMC를 전격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상회했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민감하게 보는 재료거든요. 챙기셔야 하고요. 미국 경제 체력, 오늘날에, 그리고 향후 진단,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 등 12월 FOMC 회의가 주는 시사점, 그리고 대응 전략을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 인터뷰 만나보시죠. 채찌님들 안녕하세요.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그 12월 FOMC, 올해 마지막 FOMC였는데요. 전격 분석해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 옆에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2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네, 끝났죠. 예.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채권의 시대입니까? 오히려 저는 채권 사기가 좋은 시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금리가 높아졌죠. 사실은 채권은 금리가 무조건 빠지는 거 상황만 채권장이 랠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채권은 금리가 곧바로 매입했을 때 기대 수익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담이 되겠지만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적절하게 매력적인 구간대로 진입하면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채권의 시대가 있지만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다르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꽤 금리가 높아져서 채권 사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꽤 나름대로 지금 시기가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지금 이제 당선인이고 1월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채권을 사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고정금리로 사는 채권은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채권 가격의 필요 이상으로 녹아들어가서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장님, 근데 이번 12월 FOMC 참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매파적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연준의 그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번 같은 점도표 결정을 하는 시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케이스가 한 3가지 정도를 압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존에 9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 숫자인 2025년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 4회를 유지하는 방안, 약간은 이전보다는 좀 호키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2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봤던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을 했던 기대값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호키시했다라고
풀이가 가능해 보이고 실제로 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방점을 찍으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금리는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중요했던 거는 점도표. 그렇죠. 내년 예. 금리가 얼마나 더 인하가 될까 이거였었는데요. 한 연간 4회 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회로 줄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하 많이 안 하겠네 이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1%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10년 넘어섰습니다. 고스란히 갔죠. 예, 금리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통상적으로는 성명서라든지 금리 결정을 좀 호기시하게 하면 반대로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멘트를 통해서는 약간은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게 일반론이었는데 네. 이번엔 둘 다 상당히 호기시했다라고 시장에서 반응한 것 같고 실제로 저도 회견을 들으면서도 보면 멘트 하나마다가 좀 꽂힐 수 있었던 부분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멘트가 이렇게 꽂히셨어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슬아슬했다라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네. 금리 인하는 그냥 쉽게 한 거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전생을 했던 거고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장의 기대치도 그렇고 결정에 대해서도 보면 논박할 내용들이 없었는데 그 이슈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 가시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호기시한 분위기라든지 약간의 뭐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져서 저도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9월에 B컷 0.5% 포인트 예. 내렸고 11월 한 차례 내렸고 그리고 이번에 내렸고 네. 이렇게 세 차례 내렸다. 세 차례 내려서 총 100bp를 내렸는데 예. 이번 FOMC 결과는 사실은 앞선 두 번의 금리 인하보다는 꽤 금리를 인하하고도 시장의 반응을 좀 쎄했다.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좀 많을 법합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역시나 그렇겠죠. 이게 앞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기껏 잡아놓은 물가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런 부분들 반영을 해서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꼽는 가장 민감한 수치는 내년도 물가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거든요. 네.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물가 전망치에 대한 경로가 올해 2024년도는 2.4%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시기 조절을 언급했던 단초가 됐던 것 같고요. 당연히 시장도 그 수치를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겠냐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경제는 굉장히 또 탄탄한 거를 입증하잖아요. 네, 경제 그렇죠. 성장률도 올렸더라고요. 네네. 네. 성장률 전망치와 동시에 물가 전망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생각보다는 덜할 수도 있겠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세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자체가 꽤 내년도에도 한 번이라도 하겠냐라는 인식들도 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시장 금리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파월 의장 기자회견 멘트가 더해지면서 시장 금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벨이 높아졌고 종가나 마감가도 거의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부장님, 우리가 왜 이번 12월 FOMC에도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중립금리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경제 성장에 대해서 더 이상 부가적으로 할 말이 없을 만큼 중립금리 수준에 좀 가까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네. 쉽게 표현을 해보면 기준금리나 금리를 정할 때 지나치게 경기 부양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경기를 위축시키지도 않은 아주 자연금리, 물가도 그렇게 작하지도 않은 아주 이제 평온한 상태의 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그 관련된 리서치라든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긴 한데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위원들의 점도표상으로 표시한 롱거런 중립금리이긴 합니다만 매번 FOMC를 할 때마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데이터였기도 하고요. 이번에 수치는 기존의 수치가 2.9%였는데 3.0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0으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나름대로는 수치 자체도 상향 조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연준의 전망치로 따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2026년 정도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중립금리 수준에 준하는 정도까지 금리 레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통화정책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수치였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이쪽 영시가 좀 예. 맞물리면서 네. 과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연준의 입장은 어떨까? 여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셨는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경제 상황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물가가 더 주목했던 변수이긴 하는데 일부 위원들은 그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물가 전망치에 녹여냈다는 분도 계시고 예. 어떤 분들은 또 녹이지 않았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자체로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물가 전망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들 수치 사용이 지원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나 전망치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국면들이 시장 참가자들한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채권 투자자분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금리도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는데 FOMC 결과 난 이후에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FOMC가 끝나거나 우리나라 금통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기자님 항상 여쭤보시잖아요. 단기물 사야 되냐, 장기물 사야 되냐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굳이 뭐 장기물, 단기물 구분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절대적으로 금리 레벨이 많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으시면 그 수치에 어느 정도 비트를 하거나 부합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금리 레벨에서는 충분히 채권을 살만한 레벨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일정에 대한 조정으로 통해서 시장금리가 조정을 받았었고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부터 계속해서 시장금리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꽤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기준금리 결정과 점도표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꽤 금리 상단 테스트, 금리 레벨에 대한 상단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변동성 국면들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국면 이후부터는 채권을 투자를 하면 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FOMC 직후에 시장 참가자들한테 투자 전략을 제시해봐라라고 하면 굳이 뭐 단기물, 장기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할 만한 시기는 도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채권 부위를 운영해서가 아니라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많이들 채권을 이제는 사야겠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새삼 놀랬거든요. 채권은 여전히 사도 좋을 시기라고 했는데 첫 번째 채권을 처음 사는 분들 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전략은 또 달라지는 거죠. 예, 달라지죠. 예. 근데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거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금리가 뛰면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측면들이 크니까 평가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평가에 대한 부담들이 커질 수 있긴 하는데 이건 좀 국가별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꽤 11월 달 이후부터는 한국하고 미국 금리가 완전 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뛰면서 채권 보유에 대한 부담들이 좀 커진 부분도 생겼겠지만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금리가 빠지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좀 상이한 것 같고요. 그냥 FOMC가 끝났으니까 미국 채권에 투자한다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기존 채권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약간의 평가손 내지는 뭐 부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쿠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달러가 가치가 상승을 했죠. 예. 그러면 환에 대한 평가이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 채권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 뜻은 미국채 달러 표시된 채권을 샀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손에 대한 부담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부담스럽지만 다시 한번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국면들을 잘 노려보면서 보유하는 기간들을 좀 늘려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같고요. 새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인다고 하면 지금은 꽤 금리가 많이 올랐고 상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입 가능한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되게 이렇게?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FOMC가 우리에게 남기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세요? 인하를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꽤 오랫동안 멈출 수 있다는 인식들이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인하 사이클이 과거 뭐 한 10수년 정도 이후에 진행됐던 과정에서 거의 처음 보는 사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이벤트를 볼 때 그냥 간과하거나 과거 관행처럼 보지 말아야 된다는 시사점을 분명히 준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선을 그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면 요즘에 뭐 채권, 주식 뿐만 아니라 네. 비트코인 쪽에서도 글로벌 머니 무브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 자산 전략 관점에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뭐 자산을 편입을 하거나 산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이제 본인들의 북에 담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가격 체계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느낌들은 없긴 합니다만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고 안정성보다는 변동성이나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가고 가는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일종의 위험 자산이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기자분이 물어보실 때도 아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뭐 편입하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못했을 것 같고 그런 답을 기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질문이 나왔었고 답이 나왔었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격이라고 할까? 예. 아니면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선 결과 나온 이후부터는 거의 뭐 거침없이 꾸준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멘트가 어느 정도는 조정 내지는 뭐 분위기 반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가격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멘트 정도로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5% 이상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조정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공부장님은 사실 저희 채권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FOMC 맨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이제 올해도 쭉 같이 해왔는데 세월이 너무 빠른 게 이제 12월 FOMC 다 끝났잖아요. 네. 연말 이제 마무리 2주 정도 해야 되고 내년 신년 맞아야 되는데 채권 시장 앞으로 뭘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차별점이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인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워닝을 해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과거만큼 일방적인 금리 인하 베팅 그리고 그 인하 베팅에 편승한 채권 매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좀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채권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인하 사이클은 지속되긴 할 텐데 과거에 봤던 그 틀에 입각을 해서 채권을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면별로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시기들을 조율할 필요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번 FOMC가 내년도 장을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환율과 미국 금리가 상당히 연동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만 잘 나가고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못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내린다거나 이번 FOMC도 확인됐듯이 천천히 내린다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달러 강세 국면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이라서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긴 한데 금리가 뛰면 환율도 뛰는 이런 상황들이 올해 연중으로 나타났던 이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사실 이렇게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아주 혼란스러운 일도 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항상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윅비 편입돼서 막 축하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 뭐 탄핵 전국에서부터 뭐 어수선한 그렇죠. 나라 분위기 뭐 이랬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뭐 파고를 하나둘씩 잘 넘었고요.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희망찬 새해에 또 우리 공부장님을 모실 것을 채찌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1월 FOMC 그렇죠. 그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당 대신증권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FOMC 전략 전격 분석해드렸고요. 채권 전략도 만나봤습니다. 채권은요, 사실 금리 분석이 기본이고요. 또 경제의 뭐랄까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뭐 경기가 침체되거나 혹은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측면에서 채권을 알면요, 주식 전략 짜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반의 연결고리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도 유튜브, 채권부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올 한해 크레디트 시장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을 전망하는 콘텐츠 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의 인터뷰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 크레디트 시장,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경제의 기본입니다. 경제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이 시장을 표현하길 공사다망이라 하셨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내년 신용 스프레드 전망을 알려주셨고요. 또 기업의 실적과 신용 등급, 이게 어떨 건지 이걸 다 통틀어서 펀더멘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동성과 수급 여건 등도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실 잠재적인 리스크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동산 PF 이슈거든요. 이도 점검했습니다. 관심 업종까지 잘 챙겨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상만 상무의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을 모셨는데요. 올해가 세월이 너무 빠른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년 크레디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빠르게 점검해서 또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서 오늘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엄청 바쁘시다고. 뭐 내년 전망 자료도 이제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바쁜 연말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채츠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상무님께서 그 채권 전략에 대해서 오늘 또 알짜배기 정보 드린다고 하니까 잘 또 이렇게 소화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전망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그다음에 시장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그럴 때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시장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라든가 펀더멘탈 이슈는 뭐 약간 부차적인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게 기준금리 인하 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은 나도 그렇죠. 어쨌든 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잘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제가 좀 2010년대 이후로 봤거든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시장금리도 비슷하게 움직였던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이 2012년하고 19년이 그랬어요. 2012년도와 19년도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방향성이 동일했다. 비슷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회사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게 갔었던 적이 2012년, 19년입니다. 근데 지금이 그랬었거든요. 보통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회사채는 장기, 3년 이상 장기 금리고 기준금리는 우량한 금융기관 간의 단기의 자금을 주고받는 때 적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회사채 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죠. 역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2012년이 그랬고 19년이 그랬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12년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시작되는 레벨이 비슷한 게 12년입니다. 출발점이요. 출발점이 비슷하니까 그때 확실히 신용 스프레드도 같이 따라 내려갔어요. 이번에도 그러면은 신용 스프레드가 따라 내려가겠구나라고 자동으로 또 생각하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어갖고 재정위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 들어가기 전에 신용 스프레드가 한번 위로 튀어버렸어요. 12년도에. 1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되면서 다시 정상화되면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과관계가 헷갈린 거죠.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은 정말 진정한 그 시장 반응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땠냐? 사실은 저희는 물론 22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때 신용 스프레드가 확 튀었다가 지금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라 그런 배경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우선 염두해 주시고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간다고 해서 스프레드도 같이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 이제 소결론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나 속도에 대해서 속도 조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더 인플레이션 지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정말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게 맞아? 약간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변수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전망은 새해가 되면은 연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면서 채권도 새로 사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엔 좀 해보자. 보통 연초에는 시장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스프레드도 축소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분명히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게 좀 연초 효과가 좀 강했어요. 네. 신용 스프레드가 24년 초에 신용 스프레드 레벨이 한 70bp에서 30bp까지 많이 확 빨리 준 거거든요. 작년에 부동산 PF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발목을 잡다가 연말로 가고 해가 바뀌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경착륙까지는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말에 태형건설 이슈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약간은 튀었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약간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미 40bp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1차적인 제 결론이고요. 살짝 반등했다가 횡보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강보합 정도의 분위기로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좋지 않다는 게 뭐 또 신용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또 가격 부담이 가장 큰 그런 걸로 인해서 여기서의 추가적인 강세는 좀 제한적이다. 그 정도의 시장 전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크레딧은 어쨌든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중요하겠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신용등급의 동향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평가한 결과는 액면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등급 상하향 배율이라 그래가지고 등급이 상향된 기업수 나누기 하향된 기업수.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작년이 0.7배에서 올해는 0.3배로 해서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상향된 기업의 숫자도 많이 줄고 하향된 기업의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향된 거에 절대적인 개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하향된 기업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거였고 그 업종을 보더라도 면면을 보더라도 부동산 PF 대출이 많은 건설사라든가 뭐 제2금융권 주로 그쪽 위주로 하향이 됐고 나머지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등급 하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급 하향된 네. 업종 중에 네, 네. 가장 좀 리스크가 컸던 건설 부동산 그쪽이죠. PF, 네, PF. 이런 부분 네, 리스크가 PF. 네. 여전했다라는 네, 걸 네.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네. 펀더멘탈을 앞만 체력이 좋고 내가 앞만 이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남이 알아줘야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수급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채권을 사줘야 됩니다. 네. 투자자들이 사줄 여건이 되느냐? 그게 네. 수급이거든요. 수요 측에 나가면 경쟁률 자체가 20년대 초반이나 그럴 때 보면은 낮을 때는 뭐 한 2대1, 3대1 뭐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뭐 거의 평균이 막 5, 6대1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다 완판입니다. 수혜측. 회사채 그러니까 나오면. 회사채 네. 화랑이라고 할만하네요. 할만하죠. 네, 네. 회사채를 사줄 대기 매수세가 일단은 충분하다. 은행권을 통한 신용 공급이 원활합니다. 회사채 잔액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기업들 회사채 발행 잔액은 은행 대기업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잔액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 잔액을 추월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네. 기업의 그래도 신뢰도를 어느 정도 믿고 그렇죠. 돈을 준다, 꿔준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편하게 대출을 해준다. 네, 뭐 좀 그렇게 유동성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도 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도 되고. 아유, 자금 들어올 때가 이것저것 생긴 거니까 맞습니다. 숨통이 그래서? 튀는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좋다, 수급적인 여건도 좋다. 수급적으로 해서 변수는 좀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가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22년에는 한전이 아무래도 이제 원료비 부담 현금 흐름상 맞추기 위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사채 발행은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가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채권을 사주고자 하는 대기 매수세가 많다고 해도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고 하면 완전한 좋은 효과를 다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요거는 변수로 항상 저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많아지는 거죠. 공사채만 많아요. 나머지는 뭐 은행채나 회사채, 여전채는 뭐 발행이 절대 그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약간 쏠려 있는 거네요. 약간 좀 쏠린, 공사채. 뭐 공사채 공급이 많이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공사채 발행이
되게 만기가 짧아지고 있는 현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예. 왜 그런 거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발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조금이라도 좀 금리가 낮을 때 발행하려고 눈치 보기를 막 게임을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내가 시원하게 장기로 촥 발행해놓고 그렇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결과가 중요합니다. 저희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아지면 차환해야 되는 물량들이 계속 내년, 후년, 내후년에 계속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계속 많이 이제 채권을 찍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공기업들이 뭐 10년, 20년 만기 30년까지 막 그렇게 장기로 초장기로 많이 발행하셨었거든요. 약간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뭐 저의 좀 뭐 희망입니다. 공사채가 과거에 보면 전통적으로 장기채라 공사채를 좋아했던 데가 이제 보험사예요. 부채 만기가 길잖아요. 네. 종신보험 그런 거는 부채 만기가 기니까 채권도 장기 채권을 사서 만기를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보험사들은 공사채를 되게 좋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달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연간 순매수가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뭐 몇백억 수준이에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과거에는 보험권에서 그래도 공사채를 연간 1, 20조 단위로 매년 샀었는데 예. 올해는 그야말로 이 공사채 시장에서 보험권 실종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실종 겁니다. 사건이. 예, 예. 아. 그다음에 또 수급적으로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보다 좀 약간은 좀 불리해지는 게 개인들의 리테일 채권 투자가 많아지고 회사채 쪽이 많아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메리트가 예금 대비해서 많이 좀 희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회사채의 장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 비중이 이제 그 많이 확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숨을 고르고 있는 예, 듯한 그래서 저희들 개인들은 어쨌든 그 하위 등급의 뭐 고금리 채권을 많이 이렇게 수요하셨는데 약간 그쪽 부분에서도 이제 과거만큼 뭐 올해 상반기만큼의 그런 이제 뭔가 수요를 받쳐주는 힘은 조금 약해지고 있다. 뭐 그 정도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뭐 스트롱맨이 귀환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예, 그 이게 정말 영향을, 영향을 많이 예.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회사채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크진 않아요. 워낙 이제 이 회사채 시장은 금융시장의 영향을 이제 간접적으로 1차를 한번 걸른 다음에 저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받고 코인 시장. 네, 거기는 바로바로 이제 네. 저희는 한번 이게 한 템포 한번 네. 쉬고 어떤가 한번 관찰한 다음에 저희는 반응을 합니다. 소수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포인트는 국방비 부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종식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그리고서는 이제 그 트럼프가 예를 들면 이제 나토의 때 회원국들한테 너희들 그 방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스스로 우리가 더 해야지. 이상- 왜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도와줘. 왜 우리가 이런 도와주냐? 게 있죠. 그런다면 뭐 그럼 방위비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방산 기업들이 계속 좋은 고고하는 상황이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래서 K 방산의 주가가 막 오르고 그렇죠. 막 뭐, 그랬던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아. 돈이 많으면 정부들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정이 지금 사실은 빡빡하잖아요. 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전이 휴전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일단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나 위험이나 그런 것에 사라지니까. 경계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방위비 쓰는 게 아니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필요한 돈부터 먼저 써라. 그렇죠. 라는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방비 부담이 주니까 이제 그 적자 국채 발행도 줄고 하면은 이거는 좀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죠? 제한될수록 네. 금리 네. 하락의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후 변화. 이게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이 트럼프 당선자의 성향 자체가 이미 과거에도 이제 파리 협약 했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다시 가입하고 막 완전 이랬다 저랬다 거의 그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이분은 기후 변화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네. 태양광, 네. 풍력 이런 네. 그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쪽이
주가가 지금 뭐. 뭐 트럼프 트레이드 되면서 변동성이 예, 심해질 예, 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맞습니다. 시장이 반응했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거는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기후 하나 환경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당장에 이제 뭐 투자할 그거 아무래도 저희가 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된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투자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뭐 탄소 포집이라든가 안 하던 부분을 하게 하려다 보면은 기존의 설비를 활용한 거 말고 새로운 설비를 깔아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네, 투자가 필요하죠. 네, 투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예, 예. 일단 그런 투자 부담은 좀 줄 수 있다. 그것도 금리 하락 요인입니다. 단순하게 투자 부담이 주니까 적자 국채를 발행할 부담이 주니까.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그렇죠. 이유가 적어진다. 그렇죠.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예, 줄어드니까.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당선인의 공약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무조건 관세.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2.0 시대에는 1번 감세, 2번 관세, 3번 반이민 정책. 네, 반이민. 그런데 이제 네. 두 개만 하면 저는 이것도 보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일괄 관세 10%, 중국은 60%뭐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일종의 국제 분업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 WTO 이제 국제 무역 질서에 들어오면서 어떤 제조는 중국이나 그쪽에서 이제 만들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서비스나 금융 쪽으로 어쨌든 서로 분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은 제조 기반이 사실은 거의 다 없는 거잖아요. 암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그 러스트 벨트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뭐 일부 예를 들면 뭐 미래 핵심 전략 산업 뭐 반도체나 뭐 그런 뭐 2차 전지나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자국 내에 공장을 유치해서 새로운 그런 거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종이, 마스크, 뭐 그다음에 연필 그런 것들은 지금 미국의 산업 구조에서는 그거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그 비교 우위 하잖아요. 비교 우위.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싸게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거를 각자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그 교환하면 다 서로가 다 좋다. 윈윈.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미국에서 말하는 이런 그 관세 정책은 완전히 그거에 반하는 거고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입장에서도 반이민도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이게 트럼프 당선인은 장벽을 막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미 들어온 사람부터 실어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값싼 노동력 어쨌든 간에 제공해 줬던 그런 이민자들이 없어지고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죠. 이제까지 그 경제를 움직여 왔는데 그렇죠. 그들이 빠져나가면 그것도 골머리를 썬꿀 그렇죠. 이슈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당장에 인건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관세 매기면은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제금리도 5% 찍을 것이다라는 막 예측도 나오고 지금은 있어요. 이제 미국 이 장기 금리가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거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현실화되면 금리 상승 요인인데 저는 그렇게 지금의 기대하는 만큼의 강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어쨌든 하다가 좀 뭔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약간 후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 텐트럼이라고 굉장히 약간 우리로 봤을 때는 감정 기복 심하고 좀 화끈하고 완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일단 질러놓고 겠단 말이죠.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됐는데 나중에 수습을 또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면 또 이렇게 또 걷어들일 수 있는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변수는 뭐 이제 부동산 PF 그동안 작년 말부터 한 1년 동안 이제 국내 시장을 짓눌렀던 이 이슈는 드디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엄청난 우려를 사실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뇌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좀 최악은 좀 벗어났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물론 지역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형태, 뭐 주거형 위주로, 그러니까 수도권 핵심 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많이 살아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전체 부동산 PF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좀 살아주면은 전체 살림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예, 관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 모든 금융권에 있는 PF를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뭐 전체 한 200조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되는 거라고 일단 발라냈어요. 한 10%. 금액으로는 20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겁니다. 사실은 보시면은 그 이제 문제성 PF의 익스포드 20조 중에 한 15조 정도가 저축은행이 한 5조, 그다음에 상호금융권이 한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권역이 이제 집중도가 높고요. 저희 좀 채권 시장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증권사, 이제 저희가 여전사, 이게 특히나 이제 중소형 증권사나 여전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채권 시장 측면에서는 여기들이 좀 부동산 PF에 따른 이제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약간 혹시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약간은 안심해도 되는 약간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저축은행이나 뭐 저희 그러니까 마을 상호금융권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이제 그런 데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인 좀 가상 건전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서로 통폐합, 이제 단위 금고나 단위 조합들은 지금 통폐합을 이제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요? 지금 소리 소문 하고 통폐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그 과거에 미국에서 SVB 은행 사태 때 뭐 문제가 되면은 그 SVB 은행도 그 JP 모건이니까 거대 은행에다 이제 네. 그쪽에 이렇게 인수시키고 통합시키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내년 시장에서는 저는 지금 그 회사채 시장, 크레딧 시장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사실은 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요? 밸류에이션 부담. 예. 이게 물건이 암만 좋으면 뭐합니까? 비싸면은 사실은 별로 나는 성에 안 차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너무 비싸요. 그냥 보시면은 아까 제가 기준금리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10월달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무슨 공사채, 은행채는 이미 일찌감치 뭐 한 3% 초반대까지 금리가 확 내려갔죠. 네. 회사채, 여전채도 이제 기준금리 3.5%를 뚫고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10월달에 기준금리 한번 인하하면서 일단은 회사채나 여전채는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공사채, 은행채는 아직 기준금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를 주고 뭐 회사채를 좀 사기에는 별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네요. 예금 금리하고도 별 차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그냥 예금하지 뭐. 채권을 왜 사? 약간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뭐 수급 말씀드렸는데 수급 상황이 그렇게 아주 뭐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아까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수요 기반 자체가 기본적인 수요 기반이 이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회사채 발행 시장은 아까 제가 그 수요 측 경쟁률 표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전히 뭐 지금 연말인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 좋고 단적으로 현상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증권사는 보통은 자금 조달을 여전사나 그런 데처럼 채권보다는 이제 주로 단기로 많이 조달하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는 장기로 회사채 조달을 많이 활발히 하고 있어요. 물론 대형 증권사 위주이긴 합니다.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해서 PF 관련된 약간 좀 걱정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네. 분위기가 나아지고 분위기가. 있다. 변수는 하나
하나 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단기 금리가 높은 그죠? 지금이 이제 그런 상태잖아요. 네. 경기 침체의 약간 신호로도 예, 읽히는 게 예, 장단기 예. 금리 그렇죠. 역전.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기 시작하면 단기금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그죠? 장기금리는 그때 가만히 있거나 얘는 올라가면은 역전이 정상화되고 우상향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죠. 진한 녹색선이 이제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국채 10년 금리하고 3년 금리 차. 그러니까 10년이 장기로 그렇죠. 보는 장기, 거고 그렇죠. 3년이 단기. 단기로 예. 보는 거고. 기준금리가 낮고 기준금리가 이제 높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역전되고 할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낮은 상태에서 23년 초에 보시면 역전도 되고 그랬다가 지금은 점점 좀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은요 개인들이 채권을 투자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메리트잖아요. 동일 조건의 다른 채권에 비해서 추가 금리가 나오는 걸 찾게 되는 건데 채권은 금리예요. 그렇죠. 금리죠. 그거부터 보게 네. 되거든요. 근데 추가 금리가 나오는 그 배경이 지금까지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였단 말이에요. 회사채.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 아 내가 그냥 장기 국채를 사도 이 추가 금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얘기가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장기 거죠. 국채 네, 매수 네. 심리가 몰리면 그렇죠. 회사채의 예, 예.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군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반대로 올라가면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만약에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고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시장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아직은 지켜봐야 할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불리하게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면 저희가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장기 금리 채권을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예, 예, 있군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채는 처음이자 끝이 개별 기업입니다. 현실에 바탕을 둔 이제 개별 기업에 해서 산업이나 업종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유망 업종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유망이라기보다는 약간 관심에 관심 가까운 업종. 업종은 이제 석유화학 철강입니다. 음. 에브리바디 걱정이 많고 에브리바디 별로 안 좋아하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네. 경기도 그렇게 좋지 네, 않은데 네, 그렇죠. 중국의 그렇죠. 저가 그렇죠. 이 물량이 저가 또 공세. 공급이 되면서 그다음에 자극. 예, 왜 크레딧 네.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왜 되는지가 그러냐 관건일 것 같아요. 하면은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뭐- 채권은 망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리스크 있으면 금리는 높으니까. 이런 네. 겁니다. 이게 모든 거는 상대적인 거고요. 내가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지옥을 맛본 자는 네, 훨씬 더 그렇죠.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업종들은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장기화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만약에 돌아서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없는 정도까지 왔거든요. 상처난 뭔가를 그렇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예. 중국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일희일비하잖아요. 뭔가 얘기 좀 나오고 하면은 또 거기서 반응했다가 별거 없네. 라고 다시 또 실망.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한두 마디 하면 또 뭐 이제 진짜 하는 거야? 뭐 지금은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이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자는 거야? 진짜로 더 경기 부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쉽사리 부양 체계에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주식 시장에 그냥 부작용만 만들고 원래 했던 경기 부양마저도 의도했던 바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저는 중국 정부가 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나 그 의지는 좀 확실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차를 두고 내년 늦어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부양책들이 효과를 내고 중국 내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러니까 시클리칼한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 석유화학 철강이다. 당장에 내년에 이런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체들이 뭐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등급이 갑자기 올라갈 정도까지 빠르게 반영은 안 돼요. 근데 실적 측면에서는 적자만 계속 보다가 적자가 많이 줄고 그냥 흑자 전환 정도만 하는 정도까지만 턴어라운드. 돼도 성공인 거죠. 그쵸, 그쵸. 예.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 주식이라든가 뭐 가상화폐나 뭐 어떤 그런 쪽으로 쏠림이 너무 심한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긴 호흡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내년 전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일리가 네. 있는 말씀이 네. 중국에서 최근 경기부양책 카드를 몇몇 꺼냈는데 어쨌든 시장을 약간 믿다가 또 안 믿는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약간 실망도 오고. 그러나 트럼프 2.0 시대 되면 미국이 엄청나게 중국을 때릴 거를 대비해서 실탄을 또 아껴둔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또 언젠가 풀 거고 네. 그러면서 또 부양의 효과가 있고 그게 이제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종에 미칠 영향도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회사채 또 관심 업종으로 되게 네. 자격이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과 크레디트 시장에 대해서 내년 전망을 좀 해봤고 최근 장기채가 관심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회사채의 상황과 좀 견주어 봐서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회사채, 크레디트 시장은 경제의 기본이라서 잘 또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채권부인은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경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올 한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 저희가 발빠르고 현명한 투자 정보, 전략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이렇게 이데일리 TV 콘텐츠를 봐주신 여러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투자의 기쁨 되찾는 내년 2025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지혜였습니다.